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실전 모고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회차 시작하기 전에 실전 모고를 위한 팁 정도를 드리고, 그러니까 남은 한 80일 정도, 80여일 정도를 79일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그다음 시작할게요. 그 실전 모고를 위한 팁에서 국교론에서는 사실 저는 국교론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은 걱정하지를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여러분들 1월부터 6월까지 또 7, 8월까지 들으셨으면 국교론을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그리고 국교론은 당연히 배경 지식을 요구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요즘의 문제들이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은 배경 지식에서 그 이론 및 특히 개념어를 확인하는 일의 중요성은 두 번, 세 번 말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한 79일, 한 뭐 80일 정도 남았는데, 2달하고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론 및 개념을 정말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이때 철저하게 확인한단 말은, 가령 예를 들면, 기평 1번 문제의 기억번이 다발짓기라고 하는 게 정답이야. 다발짓기가, 요번 실전 모고 1회차 기억번이 다발짓기가 정답이야. 다발짓기라고 하는 용어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발짓기하고 구분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또 헷갈리는 그런 용어들이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뭐 내용 생성 전략 문제 내용 생성 전략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생각구물 만들기, 그치? 의미의 지도 그리기, 내용 구조도, 개요, 이런 개념들을 진짜 철저할 정도로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암기란 3일 만에 끝나서 다 잊는 게 아니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인출도 하시고 그 용어를 정의도 내려보시고 그러셔야 돼. 그래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생각금을 만들기를 써야 하는데 개념 구조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의미의 지도 그리기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내가 개념 구조나 내용 구조들을 썼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개념이 뭐 예를 들면 5개념화 돼 있거나 아니면은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을 80일 동안, 79일 동안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새로운 개념을 알 필요는 없어.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 알았던 그 개념을 정말 철저할 정도로 익히셔야 돼. 이해했어요? 확인하고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든다. 개념을. 그래서 이제 책자랑 수업자랑 개념 구조도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사도 인쇄 컬러풀하죠? 개념 구조도를 다다음 주에 일요일 날 특강 시간에 아마도 개념 중심으로 해서 화법 독서 장문을 이걸로 제가 한 7시간 정도, 8시간 정도짜리로 강의를 짧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 구조도에 있는 개념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로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모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거고, 판매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판매하지만 수업은 판매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만 그냥 무료로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책값은 15,000원. 15,000원.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스타벅스 3번 안 가면 돼. 신경 써서 만들었으니까. 이 개념 구조도로 아마 책은 지금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책 빨리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했던 노트하고 구분하셔서 여기가 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맵이라고 하나요? 이 맵 지도하고 비교를 하셔서 이제 개념 간의 위계,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다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수업 특강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올해 출제 가능한 테마들과 관련된 개념들을 짚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팁은 논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논점이나 답안의 방향을 확인한다. 국교론의 논점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쓰시기만 하면 돼. 국교론이 무슨 논점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작년도에 독서 문제가 서술형 4점짜리의 문제가 인터넷 읽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작년도 기출문제 인터넷 읽기 문제. 근데 시험을 치르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어려웠어요? 라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선생님 그 인터넷 읽기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화를 끝내고 나서 3시인가 4시, 오후 3시인가 4시인가에 이제 파일이 올라와요. 교육과정 평가원의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그냥 그게 어려웠어요? 라고 해서 이제 그 어려운 부분만 통화를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찬찬히 살펴봤어요. 이거 주제통합적 독서인데?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려웠어요. 인터넷 읽기예요. 라고 해서 매체 문제가 나왔나 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매체 문제가 어렵게 나왔나 보다. 근데 전혀 매체 문제가 아니야. 그 주제통합적 독서 플러스 비판적 독서. 두 가지를 물어봤던 거야. 이게 논점이에요. 이게 논점. 그러니까 국어교육론에서의 논점은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 없는데 있다면은 이거 어떤 테마를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매체 문제가 아니라면 난 매체 읽기라고 생각해서 효과성 판단, 적절성 판단, 자료의 판단 증거 또는 매체를 활용한 읽기. 그래서 이 매체가 얼마만큼 적절하게 활용되는가? 아니면 어떤 매체가 활용되면 좋은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다운로드 받고 딱 보니까 하나는 주제통합적 독서, 하나는 비판적 독서야. 이런 게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 논점이나 전체적인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답안의 방향을 국교론에서는 확인을 해 주실 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테마를 좀 넓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어떤 테마, 어떤 답안의 방향인가를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한다.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번 배경지식하고 연관이 있어요. 개념의 명확한 활용. 개념의 명확한 활용. 이제부터 그 실전 보고 그 예시 답안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는 어떤 개념어가 쓰여야 합니다. 기평이야 당연히 그 개념을 쓰셔야 하지만 선생님 저는 소술형에서 쓸 때 의의를 서술할 때 현시적으로 보여주어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의 예시 답안에는 현시적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제가 현시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맞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에 개념어를 사용할 때 이제 의문시 되어야 할 부분들이야. 내가 제시한 모범 답안에는 예시 답안에는 현시적이라는 표현이 의의 부분에서 들어가 있지 않아. 근데 나는 썼어. 그럼 이거 인정해야 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인가? 내 스스로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현시적이란 말을 모범 답안에는 없기 때문에 나는 틀렸다고 봐야 돼. 그치? 근데 틀리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내가 썼다는 거야. 그런 맥락으로. 맞지? 그럼 이 용어를 내가 굳이 답안에서 선택한 이유가 뭔지. 왜 그 용어를 굳이 선택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용어가 예를 들면 채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용어라면 반드시 써야 돼. 기평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왜냐면 그 용어를 요구하니까.
서술형에서 내가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럼 물어봐야 돼. 스스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경 써야 할 게 뭐냐? 답안을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썼는데 그 내가 활용한 그 개념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가, 채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러면 내가 이제 나는 채점자라고 생각을 해봐. 내 채점자야. 그리고 채점자가 당연히 채점위원장이 나한테 준 모범 답안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난 6번 답안만 지금 채점에 들어가. 현시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썼어. 그지? 그러면 내가 보기에 채점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시적을 여기서 쓰는 것은 채점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시적이라는 용어가 필요치도 않은데도 썼다면 이건 감점되는 거야. 근데 써도 무방할 수도 있어. 그럼 그것들은 칼채점 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맥락상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전공 국어가 물채점에 칼채점에 여러분 생각해. 연도별로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칼채점에 물채점에 생각하게. 초교 칼채점 할 것 같아, 물채점 할 것 같아? 모르겠어? 채점하신 분들은 칼채점 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칼채점 합니다. 모범답안에서 요구한 대로만 써야 돼. 현시적을 왜 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틀린 거야. 이해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현직 교사들이 채점하는데 자기가 채점할 때 주관성들이 들어가서 채점을 하게 되면 나 때문에 맞거나 나 때문에 틀린 것들의 책임이 어때? 나한테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근데 모범답안대로 채점을 하게 되면 나야 뭐 그냥 기계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채점자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특히나 이제 문학도 그렇고 국교론도 그렇고 어떤 개념어를 쓴다면 왜 썼는지 꼭 알아봐야 돼. 왜 썼는지. 그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봐야 돼.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3개를 쓰라고 했어. 장문 내용 조직 전략 3가지를 쓰세요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 이해했어요? 작성 방법에서. 그럼 당연히 3개를 써야지. 근데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부터 채점을 하는 거야. 앞에서부터. 채점해가지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래야 돼. 근데 나는 3개를 못 쓰고 2개만 썼다? 앞에 2개는 채점하고 3번째 것은 채점 당연히 안 하겠지. 근데 난 4개 쓴 거야. 4개나 썼어. 그러면 채점은 어디까지 인정된다? 앞에 3개만 인정돼. 앞에 3개만. 무슨 말이냐? 의 2가지를 사세요라고 했는데 의의를 1가지만 소설했어. 당연히 나는 감점이야. 1가지만 소설했으니까 당연히 감점 당하고 들어가. 그리고 소설된 것도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의의를 내가 4가지나 소설했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가지 앞에 썼던 것만 인정돼. 무슨 말이냐? 많이 쓴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그런 가점의 영향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 요구한 대로만 쓰되 그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꼭 살펴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답안을 가지고서 제 답안하고 비교해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스스로 선생님의 답안에는 이 용어는 없는데 내가 이 용어를 썼다면 맞을까? 이런 건 채점자하고 상관없어. 채점자는 무조건 칼채점 한다니까. 그리고 나한테 이제 들이대놓고 선생님 이 용어를 써도 상관없을 것 같나요? 아니면 틀린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썼는지 물어보고 싶어. 왜 그 용어를 썼는지. 그리고 맥락상 이 용어는 써야 될 거 맞는데 근데 모범답안에 없거든. 모범답안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맥락에 이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면 꼭 물어보세요. 아셨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서술형 답안에서 썼던 그 개념이나 용어를 모범 답안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썼다면 왜 썼는지, 그리고 이 맥락에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이제 제가 문제 내놓고 모범 답안 작성할 때 그 용어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서 이거 써도 무방한가요를 꼭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특히 직강반은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용어 썼는데 과연 맞을까요? 라고. 그럼 제가 이제 판단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은 앞으로 79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교론과 문학만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무슨 공부해야 되나요? 저거 무슨 공부해야 돼? 4번에 있어. 뭐? 네, 기출입니다. 무조건 기출이야. 그죠? 근데 기출도 2014학년도 이후에 기출이 있고 13학년부터 2009학년까지 객관식하고 2차 논술형 기출이 있고 2008학년도 이전 소술형 기출이 있고 일단 한 번은 다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지금 9월, 7월부터 말씀드렸지만 14학년도 이후의 문제들은 써봐야 돼. 14학년도 이후의 문제들을 혹시 스터디를 하면서 그냥 말로만 했다면 지금은 써봐야 돼.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 문장으로. 그리고 내가 만든 문장이 출제자가 채점이 용이하도록 만든 문장인가? 키워드가 콱콱 박혀 있는가? 내가 만든 문장이. 답안 작성을 2014학년도 이후의 문제들은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 객관식이나 2차 논술형, 그 전에 2008학년도 이전의 문제들은 논점 파악이나 아니면은 테마 연습, 네, 테마 연습 같은 것들을 하면 돼. 14학년도 이후에는 답안 작성 연습하시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 14학년도 이후의 문제들은 2번 이상은 써보고 가야 돼. 그리고 전체적인 국교론 문제들은 한 번 정도는 쭉 훑어봤었어야 돼. 한 번 정도로 봤어야 돼. 심지어 3가지 문제 생각나? 3가지 몰라? 2003학년도에 나왔던 그 악명 높은 문제 상위인지 물어볼 때 무슨 뭐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서 뭐 셈하고, 도대체 어떠한 의도로 이런 문제를 냈는지까지도 논점이 중요해. 테마가. 답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리고 이제 예시 사례가 화법 6번 문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이게 작년도 화법 6번 문제잖아. 그리고 이제 답안이 3쪽 이후에 있고, 근데 오늘 집에 가셔서 작년도 A형, B형 문제 국교론이 문제들이 어떤 유형이나 어떤 스타일로 나왔는지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그냥 뭐 한번 살펴보시면 화법이든 독서든 작문이든 유사한 점이 하나 발견돼. 뭔지 아세요? 스타일이야, 스타일. 화법이든 독서든 작문이든 스타일이야, 스타일. 그러니까 보통 이게 수능에서도 유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일치불일치 문제라든가 보기 활용 문제라든가 추론 문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스타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나 작년이 심했는데 뭐냐면 교사들끼리 대화를 주는 거. 그게 화법 독서 작문에 일치되는 문제들이 교사들끼리 대화를 주는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교사들끼리의 대화보다는 그냥 보기 아니면 이론적인 자료가 간간히 나왔는데, 작년도 문제는 조금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 화법이든 독서든 작문에서든 그냥 교사들끼리 협의의 일부이다 이런 식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14학년도 이후에 작문 문제들 보면 다음은 교사 협의의 일부이다 이런 표현이 어느 영역에서 즐겨 나오냐면 작문이야. 작문에서. 근데 여기는 화법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어. 화법에서.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지문 하나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교사 협의의 일부이다고 하더라도 그냥 문단이라고 생각하시고, 문단 구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단은 무슨 내용, 이 문단은 무슨 내용. 알겠죠?
그래서 교사협의의 일부를 대화식으로 이렇게 파악하지 마시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사쪽 부분에 수업 연구의 대화록의 일부를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옆에 제가 김 교사는 문제 논점, 최 교사는 학습의 내용, 대안 도출 단계 특징 1, 박 교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박 교사 밑에는 최 교사는 대안 분석 평가 단계 특징 2 이런 식으로 그 교사의 발언이 그 문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교사협의회를 읽어보실 때는. 그리고 이제 통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통으로 나오는 경우.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지문이 보기가 통으로 나와. 문단 구분 없이.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문단 구분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아, 여기까지는 개념, 여기는 방법, 여기는 의.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문학. (1, 2, 3, 4번만) 쭉 읽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1. 논점 파악.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점이나 출제 의도를 확인한다. 2. 답안 작성. 나의 생각을 명료하게 수술한다. 3. 기출문제를 활용한다. 논점 파악과 답안 작성 연습한다. 4. 관련 작품 정리한다. 보편타당한 해석이지만 기본사항 점검을 위해서 필요하다. 1. 논점 파악에서 첫 번째 점.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출제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2. 답안 작성에서 점. 국교론보다도 답안 작성이 더 중요하다. 등등등. 종합. 79일 남은 시점에서 문학은 방법 없어. 뭘 해야 하는 건데? 문학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방법 없어요. 79일 남은 시점에서는 문학의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교론이나 문법처럼 한 2달 정도 걸려서 뭐 이렇게 암기하거나 체계화해야 할 이론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기껏해봤자 작품 이해인데, 근데 제가 1번에서 논점 파악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인가 모르는 작품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B형의 뒷부분에 이무형의 일과일장과 정철의 성산별곡을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든 모르고 있는 작품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않다는 거. 그리고 모르는 거나 낯선 작품은 당연히 나오는 거야. 당연히. 아니 예를 들면 작년도에 A형의 3번하고 4번 문제가 현대시야. 2번하고 3번인가? 하나는 노천명의 사슴이었고 하나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였고 두 작품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이해했어요?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한데 그럼 결국에는 출제자의 의도나 논점 파악을 연습을 해야 하잖아. 79일 동안. 그럼 논점 파악과 출제자의 의도를 연습하기 좋은 게 뭐냐 이거지. 문제를 푸는 거지. 자습서를 보는 게 아니라. 자습서를 보는 것은 논점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핵심 정리나 내용 파악을 하는 문제잖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1번 논점 파악이 중요한데 그럼 뭐 해야 돼? 문제 풀어봐야 되잖아. 근데 임용 문제? 이미 다 아는 문제, 익숙한 문제들, 작품들인데 당연히 기출문제는 보셔야 되는데 그것 이외에 79일 동안 뭘 해야 하느냐 이거지. 기출문제는 기본이고 뭐 해야 돼? 문제의 논점을 파악하는 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 임용기출문제 말고 뭐밖에 없어? 수능밖에 없어. 근데 수능 문제 어떻게 풀었어 여러분들? 선택지 보고서 아니야 맞네 2번 답 오케이 정답 이렇게 갔잖아. 오케이? 뭐 고1 연합평가든 고2 연합평가든 그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안 하셨다면 79일 동안 수능 문제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를 풀어봤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건 어때? 아니 답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방법을 이렇게 해드릴게. 오늘 수능 예를 들면 2018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내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을 다 세트 문항을 뭐 많으면 2~3문항 정도니까 한 8문항 정도 되는데 이걸 이미 봤던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15분이나 20분 정도를 풀겠다라고 하면 문제 풀지 마.
어차피 내가 풀었던 문제라 정답도 알고 있고 생각도 나고, 그치? 뭐 어떻게 하느냐? 문제지하고 선택지 가려. 그럼 뭐만 봐? 지문만, 작품만. 그럼 작품 보면 뭐가 나와 있어? 작품만 나와 있지. 근데 작품이 떨렁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 밑줄,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 옆에는 뭐죠? 부호 표시 A, B 이거 나와 있지. 그거 읽고 잠깐만 이 밑줄에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지? 소설 같으면 잠깐만 이 밑줄 그어진 것이 인물의 심리가 어떤지 지금 묻는 거야? 아니면 시 같으면 이 19절의 함축적 의미가를 묻는 거야? 아니면 화자의 태도를 이 밑줄 그은 것에서 찾는 거야? 예측해봐. 예측하고 나서 그러면 만약에 화자의 태도를 묻는다면 화자의 태도는 태도와 관련해서 뭐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이런 용어가 선택지에 나오겠지? 하고 그 밑줄 그어진 부분의 선택지를 가서 나의 예측, 그 다음에 용어, 도출된 용어지? 그 맞았는지 틀린지를 한번 확인해봐. 그런 인출 연습을 한번 해봐. 문제를 풀었다면, 그리고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문제 풀기 전에 지문 보고서 밑줄 쳐지거나 부호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점이 파악되면 아, 이거는 서술자의 태도야. 인물의 심리야. 소재의 기능이야. 그러면 그것에 알맞는 용어의 만족감. 그치? 결핍. 이런 용어들이 내가 그 옆에다 적어놓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봐. 만약에 선택지에 비슷하게 용어가 나와 있으면 나 예측 잘한 거야. 오케이? 근데 완전히 달랐다면 왜 달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런 인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79일 동안. 79일 동안. 고1 연합평가 문제는 낯익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하기가 쉬울 건데 대신에 낯익은 작품이면 선택지의 용어가 기본적인 거야. 우리가 서술형 답안에서 반드시 써야 할 만한 용어들로 돼 있어. 그래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연습하는 것은 고1 연합평가가 좋고, 그냥 통지문에 내가 예측한 것이 맞았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려면 고2나 고3 같은 낯선 작품들을 다루면 돼. 해보세요. 연합평가. 수능 문제를 다 풀어봤다면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9일 남은 시점에서 제일 효과성이 높은 문학 공부는 고전시가. 오늘 여러분들이 고전시가에 어떤 작품을 봤어? 오케이. 상충곡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A형이야? B형이야? 어디 나와 있어요? B형 9번에 나와 있죠? 일부러 이렇게 후반부에 위치시켰어. 읽어봐. 시작. 읽어보라고. 시작. 아, 여기를 잘 읽어. 그러면 B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B번부터 시작. 그 다음 무라일치는 잘 읽었네. 흥도 잘 읽었네. 그 다음 12야 12. 12가 뭔데? 이게 해독이야. 방금 여러분들 했던 거. 그게 뭐냐? 음성기호로 변환시켜주면 의미가 바뀌는 게 이게 해독이야. 내가 12 읽어주자. 아, 살인문! 이런 거야. 이 해독을 고전시가에 79일 동안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 왜냐? 그나마 9번 문제는 상충곡이라서 좀 쉬웠던 것이니까 그렇지만 찾아 쓰시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한자 부분을 지금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특히 낯선 작품일 경우에 많잖아요.
12에 걸어보고 그 다음 읽어봐. 그럼. 정자야 여기가 정자. 그 다음. 그 다음. 여기가 그 유명한 소요 음영이야. 그 다음. 산일이. 그 다음. 산일이 뭐야? 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고. 아니, 그 산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산일이 적적이야, 적적. 그 다음 한중에 진미, 답청, 욕기, 채산, 채산 나조에. 그 다음 뭐야? 채산하고 나조에.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뭐라고? 뭐라고? 이 화자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한 일들을 3가지 이상 적으세요라고 하면 아침에 뭐 했어? 아침에 뭐 했어? 아침에 채산하고 했어. 산나물 캐고. 그 다음 낮에 뭐 했어? 수가 나왔어. 수. 뭐 했을까? 그 낚시지. 이게 낚시조자야, 낚시조자. 낚시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2000 몇 년도야. 누왕사 문제가 나왔을 때 병과에 오제라고 하는 한자가 정답이었어. 참전한 지 5년이 지났다. 그 다음에 또 최근 한 2, 3년에 십제 황황이 나왔었어. 그게 정답이었었어. 그러니까 한자어를 해독하지 못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 쓰라라고 하는 문제, 혹은 밑줄 쳐진 부분에 화자의 태도와 심리를 묻는 문제는 도저히 내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79일 동안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고전시가의 시조나 가사에 수능 자습서에 있는 것을, 수능 자습서는 도움이 잘 안 돼. 왜냐하면은 한글로도 나오고 중세국어가 아니라 현대국어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한 원문 그대로를 가지고서 읽어도 보시고 해석도 하셔야 돼. 이해했어요? 네, 이런 문제가 막 등장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괴롭힐 거야. 오케이. 자, 실전목으로 위한 팁 마치고, 그 다음 답안 쓰는 방법이나 논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문제로 들어가서 그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